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길, 한 국밥집이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복국밥이란 허름한 간판 아래 68살 박만복은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부터 국을 끓이고 있죠. 쇠고기 사골을 푹 고아내는 구수한 향이 골목 전체에 퍼집니다. 만복은 흰 앞치마를 단정히 여미고 국물이 끓는 커다란 솥을 바라봅니다. 이런 일상이 3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굽은 허리로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작불을 지피고 정성껏 고아낸 국물에 양지와 육수를 붓는 손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는 만복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버지,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34살 아들 박지훈이 눈곱을 비비며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 안심이 됩니다. 지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아버지의 국밥집을 물려받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죠. 하지만 만복은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이 고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힘든 일 내가 왜 해? 좋은 직장 다니면서 편하게 살아라. 만복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연이라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지훈을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해온 만복에게 지훈은 전부였으니까요. 수연은 지훈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지만 만복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 지훈과 국밥집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 한 명이 보였습니다. 누런 옷을 걸치고 있었고 지저분한 수염과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만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동네 노숙자들이 찾아오면 만복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곤 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이 만복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깊은 슬픔과 체념이 가득한 눈이었지만 동시에 품위가 있었죠. 만복은 그 순간 이 노인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서러움은 평범한 삶의 고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시면 몸이 따뜻해질 겁니다. 만복의 말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노인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만복은 가장 먼저 끓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듯 눈을 감고 잠시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달리 그의 젓가락질은 우아했고 식사 예절도 남달랐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네요. 고맙습니다. 노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정중했습니다. 만복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말수가 적은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노인은 국밥을 조용히 다 먹은 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녹이 슬고 더러워진 낡은 반지였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만복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반지는 이제 당신 몫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거죠. 이상한 말을 남기고 노인은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반지를 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이 작은 행동이 그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죠. 사흘이 지난 저녁, 지우는 회사 동료이자 대학 동기인 진도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도윤은 유명한 보석 감정사 집안의 아들로 평소에도 곧잘 지훈에게 귀한 보석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두어 잔의 소주가 들어간 후 지훈은 문득 아버지가 받은 반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술 기운에 살짝 흥이 오른 그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화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노숙자한테 이상한 반지를 받았어. 녹이 슬고 더러워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내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지훈은 주머니에서 그 반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술자리의 가벼운 화제거리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지를 본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소주잔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마치 중요한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반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다고? 지훈은 의아했지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밥집에 찾아온 노숙자한테 밥을 대접해줬더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준 거래. 왜 뭔가 있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다면 이건 평범한 반지가 아닐 수도 있어. 내일 우리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지훈은 도윤의 갑작스러운 진지함에 당황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지훈과 도윤은 진영수의 보석 감정소를 찾았습니다. 62살의 진영수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전문가였고 현재는 은퇴 후 특별한 의뢰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는 진영수는 첫인상부터 권위적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온갖 보석과 감정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여러 인증서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영수는 반지를 받아들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체 어디서 구한 거지? 진영수는 정밀 기기와 확대경을 이용해 반지를 면밀히 검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지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영수의 숙련된 손길이 반지의 각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고 특별한 광원 아래서 반지의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진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지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던 물건으로 추정돼 외부는 녹이 슬었지만 내부에 있는 무늬와 재질을 보면 확실해. 이건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라 문화재급 보물일 가능성이 높아.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노숙자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리 없잖아요. 진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의심스러운 일이지. 이런 것이 어떻게 노숙자 손에 들어갔는지. 어쩌면 훔친 것일 수도 있어. 지훈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도둑맞은 물건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영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런 물건은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워.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도 맞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어. 진영수의 말에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지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일단 아버지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말씀대로 그 반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그날 밤 지우는 만복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반지가 귀중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진영수가 보상금을 언급했다는 것까지. 만복은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냥 맡겨진 거지. 노숙자를 찾아봐야 해. 지우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사람은 그냥 노숙자잖아요. 아마 지금쯤 어디로 가버렸을 거고. 만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한다. 내 직감이 그래. 다음 날부터 진영수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반지를 문화재청에 신고할 것을 종용했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반지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협박까지 했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처음에 보였던 전문가적인 신중함이 사라지고 초조함과 강압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의 일이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지우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도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 노숙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노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네 주변 골목길과 공원, 지하철역까지 찾아다녔지만 그 노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그 노인을 찾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사연이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진영수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고 지훈의 회사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큰 소리로 지훈을 찾는 진영수를 마주했을 때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이대로 가다간 제 직장 생활도 위험해질 것 같아요. 지훈의 걱정에 만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날 밤 지훈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 노숙자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입을 움직였지만 지훈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슬픔에 지훈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지훈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그 나이 많은 노숙자라면 어딘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지훈은 꿈에서 깨어난 후 그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복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병원을 찾아보자. 그 사람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근처 병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부터 시작해서 큰 종합병원까지 가능한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마침내 그들은 시립병원 응급실에 며칠 전 실려온 노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그는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지훈은 놀랐습니다. 깨끗이 면도를 하고 환자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은
그날의 노숙자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품위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만복을 보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만복은 노인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야 당신 앞에 서는군요. 만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청년이 당신 아들인가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 지훈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석준입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제법 알려진 집안의 자손이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이 말에 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그의 아내, 지훈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 관계를 극구 반대했죠. 결국 저는 집안의 압력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해외에서 돌아와 보니 수연은 이미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었던 것이지요. 이 말에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수연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이석준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남자, 서로 다른 세대의 새 인생이 한 지점에서 만나 각자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석준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깊은 고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내 사랑, 내 아이를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수연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는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수연과 아이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준 거죠. 만복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단단히 쥔 주먹에서 그의 내면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사랑해온 아내의 과거, 그리고 아들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그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주신 겁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지는 우리 가문의 오래된 유산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왕실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저 과거의 무게였을 뿐이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희미한 석양이 그의 얼굴에 붉은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수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재산을 모두 날리고 남은 것은 그 반지뿐이었죠. 하지만 그걸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내 아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믿어온 만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아버지 이석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아버지인 만복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이제 누구인지, 왜 하필 지금?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원망의 기색도 묻어났습니다. 이석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백한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자 지훈은 갑자기 이 노인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내 아들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당신의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들을 보니 내 존재가 오히려 당신들의 행복을 깨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려고 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주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내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그 친절함에 내가 평생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석준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걸 안 순간 오히려 미안했단다. 내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 혼란을 주게 될까봐. 그리고 만복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을 지켜줘 고맙고 지훈이 잘 키워줘서 더 고맙소. 병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이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만나는 순간 무언의 이해가 오갔습니다. 과거의 앙금, 미움, 질투 같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반지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복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지는 이제 지훈이 것입니다. 내 유일한 유산이니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갑자기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반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어울렸던 사람들이죠. 지훈은 즉시 진영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반지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그날 밤 병원을 나오며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만복은 묵묵히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제 아버지예요. 만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석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과 만복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석준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이석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침대 곁에 앉아 묵묵히 이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라이벌이자 수연을 사이에 둔 또 다른 남자였지만 이제 그는 그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진영수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과 만복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계산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죠? 진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석준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는 쓰러진 이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비즈니스 파트너였지. 물론 모든 게 합법적인 건 아니었어. 지훈은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의미죠? 진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반지, 우리가 함께 손에 넣은 것이야. 원래는 외국으로 빼돌려 팔려고 했지. 하지만 이석준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그리고 반지를 갖고 사라졌지. 모든 것이 서서히 명확해졌습니다. 진영수가 처음부터 반지에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이석준이 왜 그토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는지.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불법 거래와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진영수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손에 넣지 못하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되찾으러 온 거군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몫을 요구할 뿐이야. 공정하게.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이석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진영수를 향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그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형수, 자네까지 여기 왔나. 진영수는 이석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배신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었을 거야. 이석준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지훈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자 이석준은 마지막 힘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내 친어머니 수연은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아이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녀는 옳았어. 박만복이 널 키운 방식을 보니. 이석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반지는 내가 지켜야 해. 그건 우리 가문의 명예야. 진영수에게 넘기면 안 돼.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석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석준은 마지막 말을 남기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사망 시간을 기록하는 동안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만복은 고개를